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의 오늘을 진단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제시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미래클래스 세바클,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진 교수님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특히 정부의 공공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 같은 그런 mRNA 백신 개발 과정입니다. mRNA, 아주 예전부터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만들면 부서져 버려서 실용적으로 쓰기가 참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반도체 기술자들, 즉 나노 기술자, 초미세 기술자들이 지방질로 초미세 입자를 mRNA에다가 둘러 씌우면 그러면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mRNA 백신이고 정말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됐죠. 미국 정부에서 이 개발 초기 과정을 보고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발 과정을 좀 더 앞당기려면,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서 규제는 싹 없애고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과정 앞에 고속도로 닦는 역할을 정부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수조 원에 달하는 그 연구비를 거기에 투입해서 결국은 5년에서 10년 걸리던 백신 개발 과정이 1년도 안 걸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전체 스토리입니다. 기술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걸 도와주는 정부의 역할, 정치의 역할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갖춘 나라만이 앞으로 흥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는 나라들은 결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이 개발 과정이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주 걱정스러운 그런 수준입니다. 202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쟁력이 64위 중에서 23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눠보면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는데 오히려 공공기관들의 경쟁력은 자꾸 낮아져서 지금 34위 정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 또는 정부 개혁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가 저는 다음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중도적인 시각으로 박진 교수님께서 정리해서 책을 내셨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미래클래스 세바클, 오늘 7번째 시간으로 박진 교수님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바클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피아의 수장이 되셨다면 무엇을 고치시겠습니까? 마피아 조직원들의 평가제도,
자금의 흐름을 투명화하는 일, 보수 체계를 바꾸는 일, 내부의 조직 개편, 아마 하실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면 마피아는 어떻게 되나요? 나쁜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피아 내부의 운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피아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죠. 불법적인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합법적이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마피아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정부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를 마피아와 비교해서 좀 기분 나빠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미있는 비유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개혁은 지금까지 정부 내부의 운영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내부의 조직 개편, 공무원들의 보수 체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나 지금은 그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바꿔야 됩니다. 정부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일까요? 외국의 학자들은 정부가 하는 일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회 통합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교육, 환경, 복지 할 일이 많죠. 두 번째는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검찰, 경찰의 기능, 세금을 걷는 기능, 대부분 정부가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죠. 세 번째, 정부 내의 관리를 위한 업무들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지방자치를 지원하고 감사하고 평가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이 하는 일이 대부분 이와 같이 정부 간의 관계를 좀 조정하고 조율하는 일들입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모두 강화되고 그 일에 대한 예산과 인력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기능은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부가 직접 생산을 하고 기업에 관여하는 경제 기능들입니다. 경제 기능이 다른 OECD에 비해서 비대해져 있습니다. 경제 기능이란 뭘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규제 기능입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건건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지금 우리의 시스템으로는 절대 우리가 선도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부터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우리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경제 기능의 두 번째는 소위 지능 기능입니다. 돈을 풀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들이죠. 우리나라는 이 지능 기능이 너무 비대해져서 기업들을 정부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수많은 좀비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사실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데 시장에 남아서 저가 입찰로 시장을 교란하고 신규 진입을 막는 폐해가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과도한 지능 기능도 축소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세 번째 기능은 정부가 직접 무엇을 생산하는 기능입니다. 민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민간에게 넘기고 정부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정부의 서비스 제공 기능, 질서 유지 기능, 그리고 정부 내의 관리 기능은 강화돼야 되는 반면에 정부의 경제 기능은 축소돼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부 외에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크게 두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회가 있습니다. 행정부가 하기보다는 국회가 하는 것이 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국회에게로 힘을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국회에 가면 여야의 차이보다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과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당이 서로 싸우는 양상입니다. 대통령의 힘을 전반적으로 좀 줄이고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또 중요한 정책들은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탈원전 여부 이런 것들은 지속성이 필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5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법부에서 여야 합의하면 이건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성이 필요한 기능들은 입법부가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 행정부가 권한을 넘길 두 번째 대상은 지방정부죠.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5천만이 넘는 나라로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항공모함을 바꾸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지방을 바꾸는 것은 쉽습니다. 한 군데에서의 변화를 확인한 다음에 딴 데로 또 확산할 수도 있고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지방정부에게 줘야 됩니다. 왜 최저임금이 전국에 똑같아야 합니까? 왜 교육제도가 똑같아야 되는가요? 왜 52시간은 또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됩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라도 하다못해 국가가 아니라 광역단체별로 정하게 되면 낮춰서 잘 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높여서 잘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실정에 맞는 방법대로 각자 기준을 정하고 복지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분권은 돈의 분권입니다. 지방이 스스로 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공동세를 도입하자. 한마디로 지방정부가 돈을 걷어서 지금은 대부분이 국세로 가져가는데 그걸 중앙과 지방이 나눠 갖자는 겁니다. 나눠 가질 때 낙후 지역에게는 정부가 많이 남겨주고 서울 경기처럼 잘 사는 지역은 정부가 한 80% 정도 90% 정도 가져가고 한 10%만 주고 이런 지역별 차등 공동세를 도입을 하면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미래클래스 세바클,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저자 박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하신 서민 교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서민 교수님,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강연 잘 듣고 책도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사람이 이렇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그냥 정부 까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게 이제 제 삶이었는데 우리나라 미래를 이렇게 걱정하고 이걸 책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발전하지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아주 좋은 나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동했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 강연 정말 잘 듣고 책도 사실은 미리 다 이렇게 읽고 왔습니다. 네,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규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마다 규제 개혁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보면은 규제가 없어지기는커녕 더 많아지고 더 폐해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교수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네거티브 규제로 갔을 경우에 사후적인 처벌이 강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병력 조회를 보게 되면 대부분 벌금을 받거나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의사가 만약 그럴 경우 의사 면허를 상실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것들을 그렇죠. 필요한 그것까지도. 것이죠. 두 번째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후 처벌이 예방 효과를 갖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면 여론은 그걸 미리 안 막은 정부 탓이다라고 공무원들을 비난하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걸 네거티브로 하길 꺼려하는 것이죠. 따라서 집권자가 문제가 발생해도 이것은 괜찮은 것이다. 공무원들이 그걸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것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머지 포인트라고 얼마 전에 화제가 됐었는데 이 머지 포인트가 이제 그게 원칙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 쿠폰을 8,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파멸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버젓이 거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봤는데 근데 규제 완화가 그러니까 정말 규제가 꼭 필요한 그런 분야도 있지 않나 뭐 이런 말씀. 물론이죠. 모든 규제를 없애자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미국의 풀장에 가면 swim at your own risk라고 써 있습니다. 네가 빠져 죽으면 네 책임이라는 뜻이죠. 그런 자세가 돼 있는 나라만 네거티브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없으면 정부가 내가 다 알아서 너희들의 위험과 안전을 다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생각을 하는 정부는 포지티브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가 우리 국민이 선택할 일이죠. 네. 그런데 모든 분야에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진입과 가격 규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포지티브 규제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이거죠. 저는 정부 부처 개혁에 대해서 좀 상반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mRNA 백신 개발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세계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무기 전쟁이 아니고 과학기술 전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에서 앞서가는 나라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서 지금 미국도 중국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치열하게 미중 신냉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부총리급으로 올려서 관련되는 여러 부처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관련된 모든 부처의 의견들을 모아서 종합적인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했던 일이 미래의 인재를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없애고 옥죄어가지고 더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그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부를 없애고 대신에 큰 방향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인 그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아주 장기적인 10년, 20년 계획을 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렇게 따로 뭐 교육청도 있고 하니까요. 맡기는 것이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연히 대표님 생각과 제가 똑같습니다. 이 과학기술 분야는 우리의 미래의 핵심 기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R&D 배분을 정말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R&D 총괄 기능을 한 군데로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것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분권을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위원회를 만들고 혹은 뭐 부총리로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총괄 조정 기능 그 안에는 출연 연구, 과기계 출연 연구와 대학, 산업계를 총괄하는 그런 R&D 배분권의 총괄 기능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도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타협 기구가 이미 구성이 돼서 내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그 안으로 초중, 고등, 초중등 교육 기능을 대부분 교육청으로 보내면서 그런 뭐 격차 문제라든지 또는 안전 문제 등 뭐 총괄적인 그런 초중등 기능이 좀 있습니다. 대학 소속은 그냥 뭐 총리실 소속으로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총리실은 돈을 풀어주는 하나의 파이프라인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기능은 전문대학과 평생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평생교육도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앞으로 고용과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 전문대학도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 기능과 전문대학은 노동부로 보내면 되고요. 뭐 교육부를 없애는 게 제 목표는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부가 없어졌습니다. 네.
예, 맞아. 책 보니까 이제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 역할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좌우를 묶는 중립적 협의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인식에는 이미 뭐 이제 돈 많이 타내고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뭐 이렇게 좀 변질된 것 같기도 하고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좌파 시민단체는 돈을 주고 이렇게 돈을 스스로 이렇게 시민들 자발적 후원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좌우 중립 뭐 협의체 이런 거 가능하겠냐 이걸 떠나서 일단 시민사회가 우리나라 너무 비대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시민단체는 어떻게 보면은 정당과 연계돼서 하나의 뭐 생태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가 정당과 결합해서 목소리는 커 있지만 정말 중립적으로 팩트를 밝혀주는 그런 기능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 비어있는 시민단체 역할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저도 좀 궁리 중에 있습니다. 저는 R&D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평가 기준이 참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연구비를 주고 나서 결과 위주의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가 성공하면 넘어가지만 실패하면 그 사람은 불이익을 받아서 다음에 연구비를 받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구자들은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은 거의 100%에 가까운 연구들만 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연구비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도덕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네. 그러면은 확률이 적더라도 정말 창의적이고 새로운 이 세상에 없었던 시도를 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네. 그게 결국은 10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 기준을 바꿀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공무원들이 개입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특이한 걸 기대하기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그러니 성공률이 뭐 93%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R&D에 있어서는 과기부의 간섭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교수님 저서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40% 정도가 세금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돈을 더 쓸 일이 많은데 증세를 사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증세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정부든지 뭐 선거가 매년 있으니까 이 증세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맨날 뭐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 뭐 이게 맨날 뭐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증세 정말 네. 뭔가 결국 그거는 국민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많은 복지를 바란다면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없이 복지를 늘리게 되면 결국 다 부채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증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지출을 줄이고 또 경제 예산을 줄여서 복지비로 쓰고 이걸 가지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포인트 이상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증세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물어야 되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복지를 원하면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는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현 정부는 증세를 안 하니까 재정 적자가 지금 고착화됐습니다. 지금 재정 적자는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 재정 적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고착화됐습니다. 이미 뭐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우리는 3년이 지나도 OECD 가이드라인 밑으로 떨어지질 않고 계속 그 이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미래클래스 세바클 7번째 시간 박진 교수님의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놓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박진 교수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뭐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저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오늘 이걸 감상하신 분들께서도 저처럼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네. 예, 서민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예, 밥값을 했죠. 그때 그러면 됐습니다. 특별히 외자 이름 두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예, 자
네, 오늘 그럼 의미 있는 대담을 해주신 박진 교수님, 서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호는 바람직한 미래로 가고 있는가? 박진 교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기도 하고 또 저도 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강한 나라, 바른 나라, 그리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나라, 과학기술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고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바른 나라,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실력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바른 나라이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나라,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적 약자는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이란 강한 나라, 바른 나라, 그리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미래클래스 세바클 안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